사람들이 브이로그를 왜 저녁에 찍는 줄 알겠어. 아침에는 부어가지고 도저히 찍을 상태가 아니던데요. 일단은 제가 왜 이 촬영을 하는지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자기 얘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간을 불신하는 게 있어요. 상처받기 싫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타인에게 의지를 하고 싶지만 믿지를 못해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인간관계에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친구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제는 저를 위해서, 저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 좀 같이 풀어보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좀 스스로를 치유하고 성장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렇게 무턱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벤치마킹한 컨텐츠가 있어요. 그 유튜버 중에 빠더너스라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코미디언인 문상원 씨가 5단기라는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5단기가 줄임말이에요. 무슨 줄임말이냐면 오지 않는 당신을 기다리며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그 프로그램 소개를 먼저 해드리자면, 그 날의 무드에 맞는 음식을 배달 어플로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페어링할 술도 이렇게 딱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배달 음식을 시키고 기다리는 동안에 이렇게 저처럼 셀프캠을 켜고 최근에 느꼈던 감정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지 않는 당신은 뭐 배달 음식 내지는 배달 기사님?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오지 않는 당신을 기다리며라는 그 문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을 울린다고 해야 되나? 뭔가 짠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최근에도 한번 제가 남자친구와 이별을 한 후에 그 5단기라는 그 문장이 엄청 많이 생각났었는데, 사실 그 전에 이별을 했을 때에도 그 문장이 그냥 갑자기 딱 떠올랐던 것 같아요. 오지 않는 당신을 기다리며. 되게 문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오지 오지 않을 걸 아는데도 나는 기다려요. 약간 이렇게 저는 들리더라고요. 이게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오지 않는 당신을 기다리며. 당신 와야 되는데 왜 안 와요? 혹은 그 배달 음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빨리 와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도 드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는 오지 않을 걸 알지만 나는 기다린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5단기 프로그램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났고, 아마 저와 비슷한 아픔이나 시련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겉으로 되게 잘 사는 척 하다 보니 마음이 많이 골마 있어도 그 이야기를 못하는 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아서 좀 저 스스로도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면서 깨닫는 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절대 깨닫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 사고가 신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고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들리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깨기 위해서 그게 딱 적재적소에 뭔가
조언이라고 해야 되나? 지적이라고 해야 되나? 전 그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조회수가 높지 않아도 댓글은 좀 많이 달렸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나눠볼 이야기는 약간 오리엔테이션 느낌으로 제가 이 영상을 왜 찍는지와 어떤 아픔이 있고, 그래서 이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 노력이 잘 되지 않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중간에 끊길 수도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준비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가 글로는 아주 청산유수예요. 글이 그냥 쭉쭉쭉쭉 나옵니다. 왜냐면 평소에 생각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으니까 불안이 많은 거고, 그 불안함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 감정이 소진이 돼가지고 우울이 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래서 이 정리되지 않는 생각을 좀 영상으로 찍으면서 술술 털어버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자면, 제가 자아 정체감이 흐리거든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자극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남자친구가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11시에 들어오기로 했어. 근데 11시 20분에 들어왔다. 그러면 사실 별거 아니지 않아요? 내가 말하면서도 너무 부끄러운데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서운할 수는 있어. 근데 남들이 정상적으로 화를 내는 그 스케일이 있잖아요. 그거를 한참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이 아닌데 갑자기 막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기분이 너무 좋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하이 텐션인 거예요. 제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기분이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막 덩실덩실 춤을 출 정도로 막 우와 하고 신나서 소리를 지를 정도로. 그리고 어떨 때는 자아도취라고는 좀 말이 안 맞긴 한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이유 없는 자신감이 막 들 때도 있고, 또 그거와 정반대로 좌절감이 훅 끼칠 때도 있고, 어떤 공허함, 우울감이 저를 잠식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감정이 아주 극단으로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채널명이 업 앤 다운입니다. 근데 자꾸 변명을 하게 되네요. 저는 이게 문제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화가 나니까 화를 내는 거고,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밝게 행동을 하는 건데 이게 왜 잘못된 거야? 나는 내 감정에 솔직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상대에게 있다. 너가 나를 화나게 했기 때문에, 너가 나를 슬프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로운 거 아니냐. 그래서 너 그렇게 행동하지 마 하면서 상대를 통제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하면서도 참 저의 엑스들에게 미안하네요. 아마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내가 그니까 그게 그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성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디서 나왔더라? 알스 린잡인가? 거기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예측이 안 되는 거야, 얘는. 내가 무슨 행동을 했을 때 얘가 이런 감정일 것이다라는 게 예측이 돼야 되는데 난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에 얘가 너무 화를 내. 그럼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화를 낼 때 그냥 미안해라고 해서 풀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얘가 격분을 하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나는 상대방을 너무 믿었는데 상대방이 나를 배신을 했어. 그 배신감이 저는 그 분노를 유발하는 그 트리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상대에게 어떤 기대를 했는데 상대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면서
그 분노가 이제 폭발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분노 폭발, 빵 터지는 거예요. 나름대로 참다가 작은 시그널들은 참았다가 터지는 건데 상대방은 모르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얘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빵 터져. 근데 그냥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막 악다구니를 쓰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아마 제 전 남자친구들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로했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반성을 하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그쵸. 사람이 감정이 컨트롤된 상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는 뭔들 못하겠어요. 문제는 내 기분이 안 좋을 때거든요. 사람은 자기 기분이 안 좋을 때 본성이 나오는 법인데 저는 그 본성이 참 못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어려요. 제가 다니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제가 많이 하는 질문이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할 때가 사춘기랍니다. 사춘기. 그러니까 남들은 청소년기에, 그것도 초기 청소년기에 거쳤던 그 사춘기를 저는 나이가 30이 되도록 거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아직 어린아이 같은 마음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마치 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사춘기에 느꼈던 그런 혼란스러움처럼 저는 지금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거죠. 제가 원래는 우울증으로 한 1, 2년? 2년인가?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면서 약을 복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전문 상담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제가 경계성 성격장애인 것 같다. 그래서 그 경계성 성격장애 특징 중에 인터넷에 쳐봤어요. 특징 중에 저와 비슷한 제 증상들이 이렇게 타이핑을 해가지고 이것처럼 타이핑을 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전형적인 경계성 성격장애 증상이고, 지금까지 우울로, 왜냐하면 경계성 성격장애도 그 만성적인 우울과 공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같이 이야기했던 거를 생각해 보면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어떤 진단을 받고자 간 건 아니었기 때문에, 병원을 진단을 받고자 간 건 아니어서 해결책을 너무 알고 싶었어요. 저는 이걸 너무 해결하고 싶었어요. 낫고 싶었어요. 마음에 병이 있다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면 경계성 성격장애, 그 나무위키 아시나요? 나무위키에 정말 난도질을 해놨어요. 경계성 성격장애 가지신 분들한테 엄청 데이셨나 봐요. 그래서 정말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적으셨는데 저는 기분이 나쁘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그게 저거든요. 내 이야기를 써놨기 때문에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나는 마음에 병이 있구나. 그리고 이거를 치료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바로 달려갔던 거죠. 제가 원래 다니고 있었던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한테 달려가서 어떻게 하면 제가 정상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증상으로부터, 이 진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해결 방법을 도무지 모르겠어서 찾아간 거였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이 그 불안에 대한 거였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해결책을 못 찾겠는 게 뭐냐면 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자아정체성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저한테 너는 별 모양이야 라고 하면
별 모양인 것 같고, 아니야, 너 세모 모양이잖아. 라고 하면 세모 모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터무니없이 너 동그라미 모양 같던데? 라고 하면 그런가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고, 뭘 싫어하고, 어떤 걸 좋아하고, 그냥 나에 대한 이해가 없더라고요. 내가 무슨 사람인지. 그러니까 자아 정체성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아는데 그래서 내 자아는 뭔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아의 쉬운 말은 자기잖아요. 자기가 없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쉽게 흔들리는 거죠. 외부의 자극이라고 해야 될까요? 반응에 내가 너무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파도를 치듯이 롤러코스터처럼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너무 어렵더라고요. 남들은 어떻게 이 어려운 과정을 사춘기 시기에 다 거쳤을까?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극복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사실 저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감정 소비가 엄청 심한 거잖아요. 연애를 하면서 우리가 행복하려고 연애를 하는 건데, 저도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안 맞나 보다, 진짜 안 맞나 보다 해서 커플 상담을 갔어요. 그러니까 전문 상담인데, 둘이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약간 부부 상담하는 것처럼, 우리 이혼 전에 그런 접견? 해가지고 상담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보라고 그 반려 기간을 주면서 막 상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커플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거죠. 문제는 저 사람이 아니라 나였다는 걸.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모든 문제는 너에게 있다. 너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어요. 제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되게 학구적인 스타일이라서 배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신질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신건강학적인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겠다. 내가 배우면 좀 빨리 낫지 않을까? 내가 나 스스로를 케어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영상들을 막 찾아보다가 되게 와닿았던 영상이 뭐였냐면 자아 정체감이, 그러니까 자아가 흐린 사람은 연애를 통해서 자기를 느끼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는, 나 스스로는 자아가 느껴지지 않아. 그래서 상대방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거죠. 내가 상대와 같이 지내면서 어떤 감정들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감정들을 느끼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거랑 약간 비슷하게 우리 약물 예방교육 할 때 이런 이야기 하는데 자존감이나 자아 정체성이 낮은 사람들이 약물이나 술에 의존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비슷한 맥락인 거죠. 연애처럼 약물을 이용해서 약물이 있어야지만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약물은 하지 않았고요. 당연히 약물은 하지 않았고 힘들 때, 그러니까 코로나로 특히나 업무가 과중해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을 때 그 스트레스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느꼈나 봐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예요. 제가 의식적으로 나는
이 스트레스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회피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힘든 기분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셨어요. 혼술을 한 거죠, 집에서. 근데 그 혼술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술과 안주로 기쁘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소주잔 놓고 소주 놓고 마시는 거예요. 취할 때까지. 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까지 취할 때까지 마시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 불안함이 사라지니까. 술에 의존을 한 거죠. 근데 전 술에 의존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게 나의 취미 생활이라고 생각을 했고, 난 이렇게 스트레스를 푼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참, 그래도 전 남자친구한테 고마운 게, 그걸 되게 싫어했어요. 술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모습이 싫었겠죠. 그래서 그리고 제가 또 술을 못해요. 술을 못하는데 막 그렇게 술을 마시니까 남자친구가 술을 안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혼술하지 않고요. 이제 혼술을 하면 오히려 더 우울하고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술을 마시지 않는데 한때는 술에 의존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것도 결국은 비슷한 맥락인 거죠.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믿는 것. 자존감이 낮은 거죠. 저 자존감이 진짜 낮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너 자존감 좀 빨리 회복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런가 봐요. 어디서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알더라고요. 제 자존감이 낮은 걸. 그리고 아마 그 자존감이 낮은 건 자아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항상 남들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을 수가 없죠. 항상 남들이 하라는 대로만 살았는데 저에게 어떤 능력, 어떤 유능감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아까 전에 제가 술에 의존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술이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좋은 해결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보통은 이제 취미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막 불안이 많아질 때 우리 러닝머신 막 뛰라고 하잖아요. 달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운동을 하면 그 어떤 불안이 해소가 되니까 혹은 내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을 해라. 근데 문제는 저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취미가 없어요. 전 취미라는 게 없어요. 퇴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침대에 누워 있어요. 불을 끄고. 불 켜는 것도 싫은 거예요. 불을 끄고 그냥 저쪽 뭐 화장실에 불을 켜놓는다거나 저기 뭐야 거실에 불을 켜놓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간접 조명만 켜놓고 누워있다가 유튜브 보다가 그러다가 잠들고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유튜브 보는 게 취미가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취미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바른 해결 방법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말고 뭘 해야 될까 하다가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해결 방법을 못 찾겠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용을 해야겠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의 문제점을 털어놓으면 상대방이 어느 정도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 어떤 아픔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내가 좀 치유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원래는 그런 것을 남자친구와 나눴어요. 그런데 이제 저의 실수로 남자친구를 잃고 남자친구는 이제 떠나갔죠. 그래서 이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뭘 했냐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갑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면 친목방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 뭐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친목방 해가지고 막 모여라 하는 그런 방들이 있거든요.
사실 충동적으로 들어간 거죠.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제가 또 힘든 거를 친구들에게는 말 못하는 성격이어서 나를 잘 모르는 타인에게라도 이제 털어놓고 싶은 거죠. 부담이 덜 하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다들 너무 친절하고 다 인싸들만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완전 아싸거든요. MBTI 테스트하면 I가 한 97% 나오는 아싸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너무 살갑게 저를 잘 받아주는 거예요. 티키타카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벙이라고 하거든요. 벙게? 벙이 뭐냐면 직접 만나는 거예요. 직접 만나서 밥을 먹든 차를 마시던 뭐 술을 먹든 이런 자리를 가지는 건데 이제 제가 뉴비잖아요. 뉴페이스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이제 다들 신났죠. 첫 벙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이가 30이다 보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인간 불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사전에 아마 여기저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좀 그 불안한 게 있다 보니까 더 언니들한테 이제 여자분들한테 살갑게 대하고 남자분들한테는 조금 이렇게 벽을 치고 그러는 식으로 관계를 이어갔는데 첫 만남 때는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왜 이렇게까지 조심하시지? 나 편하게 대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하시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조심하셨거든요. 그래서 순진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경계를 완전 풀어버린 거죠. 두 번째 술자리가 열립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대학로에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1차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다들 저를 좋아해주고 반가워하고 항상 카톡으로만 얘기하다가 얼굴 보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이제 술이 들어가니까 좀 부담스러운 모습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분위기를 가진 사람들을 여미새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직장에서 그러니까 회식 같은 회식 자리 있잖아요. 옛날 무슨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부장님 회식 같은 그런 회식 자리에 가본 적도 없고 아싸다 보니까 그런 술자리 자체를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들하고 마찰이 있었죠. 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 친목 모임, 회식 이런 데 가는 거를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의 그런 모임은 처음이죠. 갈 일이 없죠. 그런 곳에서 그 남자 세 분이 양옆, 양옆에 두 분 앉고, 건너편에 또 두 분 앉았구나. 이렇게 저를 에워싸서 나쁜 짓을 한 건 아니고 플러팅을 과하게 한 거죠. 근데 그게 어, 무서운 플러팅이라고 해야 되나? 그 뉘앙스를 참 어렵네요. 막 얼굴을 여기까지 이렇게 들이대시면서 제가 싫다고 이렇게 미는데도 저한테 이렇게 접근하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저 가야 될 것 같아요. 해서 12시도 되기 전이었어요. 일찍 일어나서 가는 중에 그 방에 방장 오빠가 있어요. 그 오빠가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주신 거예요. 제가 일찍 나갔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엉엉 울면서 받았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정말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오픈 채팅방에.
저보다도 인격이 훌륭한 것 같은 분들도 계세요. 정말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어 무해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픈 채팅방에는. 그래서 특히나 여성분들은 조심을 해야겠다. 어쩌면 너무 뻔한 말이지만 저는 그것을 느끼고 그 방장 오빠한테, 제가 유일하게 믿었던 방장 오빠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나와 이 사람들은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다. 아무래도 난 아닌 것 같다. 좀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오게 되었죠. 오픈 채팅방은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오픈 채팅방 들어갈 때쯤에 저는 소개팅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게 남자친구랑 이제 헤어져서 뭔가, 사실 그것도 배신감에, 사실 제가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것도 진짜 충동적으로 저 나름대로는 어떤 배신감을 느껴서 그거를 파워플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헤어질 마음이 없는데 이제 헤어지자고 협박을 하는 거죠. 너 계속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 너랑 헤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파워플레이를 해놓고, 모르겠어요. 분했을까요? 아니면은 나 너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지 소개팅을 막 잡았어요. 자존감을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소개팅에 가면 보통 첫 만남이니까 얼마나 상대한테 젠틀하게 하고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고, 저는 제가 그때는 연애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연애를 하는 모습이 성숙하지 못하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남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제 남자친구도 그거에 대해서, 제 전 남자친구도 그거에 대해서 서운함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넌 되게 이기적이다. 네 감정밖에 모른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전혀 모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전 진짜로. 그래서 제 또래의 남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까? 이게 궁금해서, 그래서 소개팅을 막 잡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상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괜히 감정 낭비고 시간 낭비고 상대한테 좀 할 짓이 못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은 제가 문제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 좀 과하게 친절해요. 막 리액션 엄청 좋은 거 있잖아요. "정말요? 우와 어떡해. 그러셨구나.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질문도 막 제가 먼저 하고, 상대방이 느끼기에 제가 아이가 아닌 것 같다, MBTI가 아이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전혀 그렇게 안 보인다고 할 정도로 엄청 상대를 이제 배려를 하거든요, 제 딴에는. 그 분위기를 띄우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아 나한테 호감이 있어서 이러는가 보다.'라고 착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저에게 애프터 신청을 하는데 저는 정작 이제 칼같이 뚝 끊어 버리니까 좀 기분이 나빴을 것 같기도 해요. '이 사람 뭐지? 우리 같이 있었을 때는 그렇게 즐거워하더니 왜 연락을 안 하지? 왜 애프터 신청을 안 하지? 왜 소개팅을 받는다고 안 하지?'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랬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제 감정은 피상적인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이 어떤 깊은 관계, 신뢰, 그리고 성숙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없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좋은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요. 말도 예쁘게 하려고 하고 예의를 지키려고 하고 선을 지키려고 하고
그 선 밖에 있는 사람에게 되게 친절하게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넘어오지 않는 이상은 그게 되는 거죠. 친절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선을 넘어오는 사람, 저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남자친구였는데 그때부터는 기대가 생기고, 기대가 생기니까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니까 실망이 생기고, 그래서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커플 상담 가서 되게 많은 것을 배웠는데, 아, 원래 관계를 맺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깊은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지는 관계 있잖아요. 내 감정에 내가 책임을 지고 상대방의 감정에 내가 책임을 지는 그런 깊은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홀로서기를 위한 발버둥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는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두 번째는 소개팅을 엄청 했던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 지인들, 특히 직장 동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였어요. 저희 직장 동료분들은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이거든요. 한 4, 50대 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저보다 연륜이 있으시잖아요. 인생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셔서 그분들에게 조언을 구했고 그대로 했어요. 그게 저의 가장 큰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팔랑귀인 거지. 자기가 없거든. 난 자아가 없는 사람이라 상대가 야, 너 그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해. 라고 하면 맞는 것 같거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상대가 하라는 대로 하면 후회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결정은 다 내가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몰랐던 거죠, 저는. 그래서 그것도 또 배운 거예요, 경험을 통해. 아, 결정은 죽이 되든 밥이 됐든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후회가 없겠다. 남들의 말을 듣되 결정은 내가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그 지인들과의 수다가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친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친한 친구들한테 저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너무 창피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고 직장 동료, 이제 직장 선배님들한테 고민 상담을 했는데 직장이 이제 다른 분들도 회사를 다니시면 알 텐데 되게 좁더라고요. 소문이 어떻게 그렇게 건너 빨리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렇게 소문이 저는 빨리 날 줄 몰랐지 뭐예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결론은 세 가지 방법 다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만약에 도움이 됐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지 않았어도 될 텐데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제 인생 과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차분히 배운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보려고요. 사실 제가 깊은 관계를 맺어봤던 게 연애했을 때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연애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원래 연애 이야기가 제일 재밌잖아요. 남의 연애 이야기가. 그리고 이제 제 마음의 병에 대한 이야기, 어떤 증상인지, 그리고 저와 비슷한
면모를 보인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수예요. 힌트는 여자 가수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는 것으로 목표는 그렇게 세웠습니다. 지금 첫 촬영인데 이미 스크립트가 4번까지 3번까지 나왔어요. 주제는 5번까지 나오고. 굉장히 충동적이죠.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너무 주저리 말을 많이 할 것 같은 거예요.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 생각도 많고. 그래서 스크립트를 적어봤거든요. 스크립트를 적었는데도 내용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풀어갈 이야기가 정말 많구나 싶기도 했고, 그 전에는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각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타이핑을 하니까 한 번 더 정리가 되고 생각이 좀 명확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글만 써도 괜찮은데 제가 영상으로 남기는 이유는 좀 취미 생활로 이런 영상 촬영, 편집을 삼으려고 생각한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작품이라고 하기엔 좀 거창하네요. 완성물이 딱 내 손에 있을 때 그런 성취감이 있으면 이별의 아픔도 빨리 잊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에 열중하다 보면은 힘들 틈이 없잖아요. 이제 저도 홀로서기를 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남자친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하니까 이렇게 제 마음 챙김에 주력하면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요.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이제는 좀 터득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마 근데 저 같은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착한 아이 신드롬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MBTI가 INFJ인데 뭔가 이 MBTI 유형 중에서도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의젓하고 뭔가 애어른 같고, 이런 사람들 중에 저와 같은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아픔 같이 나누면서 약간 자조 모임처럼 같이 치유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채널의 설명글, 소개글이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자는 내용이거든요. 잠잠해질 때까지. 언젠간 잠잠해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 잠잠해질 때까지 조금 오래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이 마음의 병이 짧은 시간 내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조급해하지 않고 성급해하지 않고 차근차근히 제 아픔을, 제 마음에 있는 아이를 보살피고 치유해준다는 마음으로 잘 달래가면서 여러분들도 뭔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공감이 되고 치유가 됐으면 좋겠고, 저도 같이 성장해 나간다는 느낌으로 이 채널을 운영하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은 화이팅! 우리 모두 잘 먹고 잘 살아봅시다. 뭐에 의존하지 않고,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의존하지 않고, 술, 담배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좋지 않은 취미,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도박 같은 거, 이런 거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마음 챙김을 위해서, 다 같이 치유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밤이 늦었네요. 오늘 밤도 혹시 주무시면서 들으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밤 되시고, 내일도 힘든 하루겠지만, 한번 우리 잘 버텨봅시다.